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다스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이 내려갈 기술의 시대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예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화 되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그런 경제, 사회, 문화, 어쩌면 또 우리 인류의 삶의 패턴까지도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45번째 시스템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이 열어갈 기술혁명의 시대라는 주제로 오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발제를 위해서 초청한 그 전문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액트리의 미래전략연구소 이승민 책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이 박사님은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주요 경력은 그 UST 과학기술 경영정책학과 겸임교수 지금 맡고 계시고, 최근까지 애트리의 미래사회 연구실장을 맡으셨고요. 최근에 이제 BH, 기재부, 미래부 좀 다양한 어떤 그런 부처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의 기술정책 자문도 많이 하시고, 또 강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도 하여튼 알찬 그런 강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역사 한 40억 년을 보시게 되면 이런 데가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한 5억 4,200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데 폭발의 시기가 있었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문이 이때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윈의 진화론으로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근데 이게 왜 폭발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앤드류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자기가 보니까 처음으로 이때 동물의 눈이 나왔다 이겁니다. 눈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최근에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하고 있는 이 지능화 기술 단계가 마치도 캄브리아기 시대의 새로운 눈과 같이 데이터에 기초한 눈이 드디어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카플란 교수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연 새로운 눈이 무엇이며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언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6,0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인류 역사의 궤도를 바꾼 사건이 과연 무엇이었을까가 궁금했어요. 궤도를 바꾼 사건이. 그래서 이 사람이 에너지, 도시 규모, 그다음에 전쟁 수행 능력, 정보량 이 4개 가지고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파란색 선이에요. 예. 이 선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어떠한 그 발견도, 불의 발명, 문자의 발명 그 어떤 것도 큰 임팩트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이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와트의 전기기관 때문에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뭐 그럴듯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술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0년을 봤죠.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보시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이걸 4차가 아니라 6차라도 합니다. 예, 경제학자분들은 콘드라디예프하고 슌페트는 지금이 6차 파동이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렘 리프킨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린 엽슨 교수는 지금 세컨드 머신 에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이 뭔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거. 예. 그 중심에는 IT가 있다는 거 다 공통점입니다. 예. 뭔가 크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와트의 전기기관 때하고 지금이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야 지금부터는 산업혁명이야 이렇게 시작 안 합니다. 그냥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렇게 삽니다.
그때도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전기기관 나오게 된 게 1705년도에 나왔죠. 그리고 60년 지나가지고요. 와트가 10년 동안 했던 일이 에너지 효율을 1%에서 3%로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한 60년 됐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쓸만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랑 너무너무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예. 또 20년 전후를 볼게요. 예, 20년 전후를. 여기 혹시나 이제 남자분들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데, 여기 응답하라 198에 나오는 저기 덕선이 하고요. 요게 저기 걸스데이 헬입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예, 남자분들. 예,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이요. 이 보시게 되면 헤어스타일하고 옷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 가고 옷 사는데 뭐라 하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확 바뀝니다. 예. 그 20년 사이에 변화가 저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 해리가 들고 있는 그 손에 디바이스가 바뀌었어요. 20년 사이에. 보시면은, 1990년대 보시게 되면 삐삐였었단 말이죠. 예, 지금은 다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20년 전에는요, 저희가 정보화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무조건 연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트워크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트워크 위에 데이터가 올라가고요. 알고리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능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번에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라고 하는 거는 저기 보시는 정보화 플러스 지능화입니다. 두 개가 결합된 거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의 흐름이요. 기업 내에서 수직적으로만 흘렀어요. 지금은 알고리즘 때문에 수평적으로 하나의 띠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눈 때문에.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은 여러 학자들이 경고를 했죠. 암시를 줬죠. 1994년도, 5년도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 나옵니다. 이때. 초경쟁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와가지고는요. 경쟁 우위의 종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빅뱅 파괴가 나옵니다. 완전히 그 파괴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과 후의 차이가 뭐냐? 저 차이가 뭐냐 하면 산업 간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잘 하는 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잘 하더라도 나하고 관계없는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직업하고요. 내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택시를 운전해도요. 전혀 모르는 우버라고 하는 기업,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 때문에 내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난 열심히 그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 1위 기업이 된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에 있는 공짜 앱 때문에 언제 이게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경계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죠. 네. 그게 지금부터 20년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새로운 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새로운 눈이 뭐냐 이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요. 스스로 학습하고요.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무슨 시각지능이니 언어지능이니 이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최근 한 5년간을 봤어요. 2만 년을 보고요. 200년을 보고요. 20년을 봤잖아요. 5년을 봤단 말이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시간적으로 이렇게 툭툭 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의 변화가 얼마나 무섭고 빠른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가만히 보시면 왓슨부터 해서 알파고까지요. 여러분들 다 들어봤던 얘기들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이게 2010년 이후에 나왔다는 얘기죠. 왜 하필이면 2010년 이후에 나왔을까? 이런 일들이. 예. 보시게 되면 다 이런 사건들은 소수 글로벌 IT 기업 몇몇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만 볼게요. 자, 2011년도에 우리가 이런 걸 봤습니다. 왓슨이 인간 챔피언을 꺾고 우승한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우리가 보면 인간의 지식을 컴퓨터가 흉내내기 시작했다라는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이 달파에서 했던 챌린지가 2004년도에 했고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주를 성공했죠. 그리고 불과 5년 만에요. 예, 현재 실제 도로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불과 5년 만에.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사실 자동차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상식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상식 부분까지도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2012년도에 터집니다.
물론 2006년도에 논문이 있었지만 실제 이거에 대한 성과는 2012년도에 한 편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3일 동안 유튜브에서 고양이를 보여주고요. 스스로 사람 개입 없이 고양이에 대한 추상화에 대한 이걸 만들어냈죠. 예. 같은 해에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미지넷 챌린지. 이 분야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예. 그 딥러닝 논문 썼던 힌턴 교수님 출전 팀이 보시게 되면 3등부터 10등까지는 다른 팀이고요. SVM을 쓰고 썼었고요. 1등과 2등 했던 그 같은 팀이에요. 같은 팀은 딥러닝을 처음 썼죠. 예. 보시게 되면 압도적입니다. 1등, 2등 한 팀은 85점을 했고요. 나머지 팀들은 다 75점 거의. 예. 그러니까 10점 차이란 얘기죠. 10점 차이. 10점 차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 분야에서 그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산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죠. 충격. 예. 비유하자면 100m 달리기 하는데 일반인하고 육상 선수하고 달리기 하는 정도. 예. 굉장한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굉장한 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과 한 3년, 4년 동안에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오니까 구글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뇌는 한 기구에서 하나로 다 처리한단 말이죠. 보고, 듣고 하는 거 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언어지능과 자연어 처리 부분을 결합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이제 사진의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죠. 네. 궁극적으로 저런 다양한 지능들을 통합하겠죠.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아주 또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거예요. 하사비스가 만든 창업했던 딥마인드가 구글에 이제 인수된 사건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억 되죠. 직원 수가 그 당시 한 30명이 안 됐던 매출이 거의 없던 이 벽돌 깨기 게임 하는 시연 보고 인수가 됐죠. 예. 근데 이 벽돌 깨기 게임 하는 그 컴퓨터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를 키워보면 엄마들이 아이를 키워보면 계속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엄마가 이야기하고 계속 보여주는 거. 그거는 이제 시각지능과 언어지능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애가 커가지고 이제 걷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집안이 아주 이제 박살나죠. 그 얘기는 아이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행동을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강화학습법. 예.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추상화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때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요. 참 궁금해했어요. 과연 딥러닝에 있는 히든 레이어는 어떻게 동작할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피처 맵을 거꾸로 해가지고요. 원래 이미지를 복원시키려고 해봤어요. 예. 가끔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봐가지고 구름을 보면 눈을 가늘게 뜨고 가만히 보면 하늘이 갑자기 이렇게 새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구름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새처럼 생겼다는 얘기죠. 원래 이미지를 그렇게 복원해가지고 다른 이미지와 합성을 하게 되면 그 강한 특징이 가미되는 창작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같은 스타일의 뭐 그림 같은 거. 이게 왜 했냐? 첫 번째는 그 히든 레이어에 있는 동작을 알고 싶어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창작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참 대단한 놀라운 사건인데요. 뭐 너무나 잘 알죠. 예, 알파고가요. 참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요. 예,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 정말로 이 바닥에서 연구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문제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죠. 예. 이거 거의 뭐 앞으로 한 10년 내에 가능할까라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렇게 가능했단 말이죠. 예, 이게. 근데 물론 컴퓨터는 엄청난 계산을 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컴퓨터가 바둑을 두는 인간의 직관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난 5년 동안에 갑자기 일어났단 말이죠. 인공지능은 그 전에 한 50년 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2010년 이후에 이랬을까라는 얘기죠. 예.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사회는요, 우리가 인간과 동물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대해서 생물학적 혹은 철학적 고민을 해봤어요. 사람과 인간, 동물과의 차이가 뭘까?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인공지능 때문에 또 하나의 주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야, 이거 사람과 기계, 인공지능과는 경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IT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DNA 분야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알고리즘 아키텍처, 이 네 분야에서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양적 증가가 거의 익스포넨셜합니다. 양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근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질이 바뀝니다.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 것처럼. 그게 하필이면 2010년 이후에 벌어졌다는 얘기죠. 예를 한번 볼게요. 이 DNA 중에서도 아키텍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컴퓨팅 아키텍처 한번 볼게요. 이게 무어의 법칙이잖아요. 네, 실제 나온 제품들을 하나하나 다 연결시킨 그림입니다. 예. 이게 익스포넨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저 Y축을요, 데이터 네트워크 알고리즘으로 바꿔도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걸 데이터로 바꿔버리면요, 지금보다 2020년이 되면요, 데이터량이 전 세계에 그 한 해 동안에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량이 40제타바이트랍니다. 40제타바이트라는 양은 전 세계 해변에 있는 모래알 개수를 다 헤아렸을 때 그거의 57배입니다. 우리가 카톡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양이 아니란 얘기죠. 생산과 소비를 기계가 한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크로 바꿔볼까요, Y축을? 네트워크의 속도하고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의 개수가요, 익스포넨셜이에요. 2022년 되면 센서의 개수가 1조가 넘어갑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예, 1조가. 예. Y축을 알고리즘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나오는 딥러닝 모델의 컴플렉시티가요, 완전한 익스포넨셜이에요. 예. 그러니까 IT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DNA 분야가 양적 증가가 엄청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익스포넨셜한 기업,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익스포넨셜 기업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직원 수는 몇 명이 안 돼요. 그런데 글로벌한 임팩트가 엄청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딥마인드, 인스타그램, 이런 기업들입니다. 직원 수가 13명인데 100년 역사의 코닥을 무너뜨렸던 인스타그램, 이런 기업들이 과거 20세기에는 불가능했던 기업들이란 말이죠. 왜 이게 21세기에 이렇게 가능했었을까라는 얘기죠. 네. IT에 있는 이런 익스포넨셜 힘을 너무나 잘 이용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가게 되면 제가 새로운 눈이로 표현했는데, 이런 지능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현재요 2,600개쯤 됩니다. 2,600개.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지능화 기술, 여기서 표현한 새로운 눈을 가진 기업들이에요. 예. 이 기업들이 마치 어떻게 비유가 되냐 하면 공룡이 멸종할 당시에 보시게 되면 지금 거대한 기업들은요, 변화가 빠를 때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자꾸 민첩한 기업들만 살아남습니다. 마치 캄브리아의 폭발기처럼 자꾸 민첩한 기업들만, 생물종만 살아남는단 말이죠. 근데 눈이 있는 기업들은 되게 유리해요. 유리하단 말이죠. 이러한 기업들이 실체화된 모습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예. 디지털 제국. 예. 예. 디지털 제국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국 기업은 다국적 기업과는 좀 다릅니다. 다국적 기업은 그 나라의 공장도 짓고요, 그 다음에 직원도 채용해요. 세금도 내요. 근데 이런 제국 기업들은 흔적이 잘 없어요.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 주문하면 우리나라에 세금 냅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기업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 분야의 데이터를 독점합니다. 독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눈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미래가요, 어떻게 될 건가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장했던 이러한 그 제국 기업들은 나름대로 이제 식민지화,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패권을 국가가 지었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로마 제국부터 해서 몽골 제국, 대영 제국까지 보시게 되면 최고 전성기 때요, 전 세계 육지 면적의 2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근데 앞서 봤던 저런 그 제국 기업들은요, 거의 55%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데 우리가 그렇게 종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다 우리가 공짜로 준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무섭게 바뀌었습니다. 예, 시대가. 자, 새로운 눈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까라는 거죠. 과연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갈까?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부터 시작된 이런 인공지능이요. 2006년도에 딥러닝이 나왔습니다. 저게 와트가 전기기관 개량했던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때 2006년부터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10년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했던 일이나 와트가 전기기관을 개량화시킨 거나 비슷합니다. 예, 예. 과거에는 크게 이분법을 하게 되면 딥러닝 전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알고리즘이 사람을 이해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은 그 복잡한 알고리즘의 그 내부적인 그 프로세스를 잘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거 이렇습니다. 그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쓰고는 그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2012년도에 예, 저렇게 10개도 안 된 걸 쓰다가요. 최근에 쓴 걸 보게 되면 15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각 지능을 넘어섰죠. 어쨌든 간에 그 제한된 환경이라 하더라도. 예.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시각 지능에만 특화되어 있던 이 딥러닝이 다른 분야까지도 이제는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죠. 음성 처리 분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바이두의 딥스피치입니다. 예. 이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저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야, 이제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침착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시험 문제인데요. 저게 이제 촛불을 해가지고요. 금속에다가 버터로 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열을 가하게 되면 콩이 떨어지는 순서는 어떨까라고 하는 문제를 냈다고 칩시다. 저걸 지금 하고 있는 인공지능에다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냥 스탑, 올 스탑.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이렇게 하겠죠. 일단 그림도 이해해야 돼. 저 글씨만 봐가지고 모르니까. 금속 막대니까 아마 열 전도 유래돼가지고 일단 데이터를 막 찾겠죠. 그 다음에 버터가 나오고 콩이 나오니까 콩의 종류를 찾겠죠. 그 다음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중력도 막 찾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사람한테는 너무나 쉬운 게 왜 컴퓨터한테는 속수무책일까라는 얘기죠. 사실 앞에 보여드렸던 그 많은 문제들은 다 프레임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제한된 환경. 근데 현실 문제가 턱 오게 되면 프레임이 없어, 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알파고가 그렇게 잘해도 열 하나만 딱 추하게 되면 어떻게 둘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현실을 하더라도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한 발짝 발을 떼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린 아이가 이제 누워 있다가. 예.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은 어떻게 발전할까라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만든 DNA 네 분야에서의 발전과 통합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2015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 혹은 뭐 음성, 저게 따로따로 놀았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도 보시게 되면 뭐 기호 기반 혹은 뭐 신경망 따로 놀았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확장된 것도 보시게 되면 기껏해야 소셜 로봇, 뭐 IoT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알파고 보시게 되면 GPU, 폰노에만 구조를 그대로 지키는 GPU 개념. 근데 저러한 발전이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최소한 그 정도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인간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저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한 95%좀 나오죠. 저게 지금은 이미지 쪽이란 말이죠. 근데 저게 이제는 보고 듣고 느끼는 거를 넘게 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딥마인드처럼 인간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이제 추상화를 할 겁니다. 그게 인간 수준으로 이제 오겠죠. 그 다음을 가게 되면 이제는 자연어 처리, 언어를 이해할 것 같아요. 외우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해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인간이 만든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이해하겠죠. 의미를 이해하겠죠. 저거는 이제 마소 이타카 교수가 한 얘기인데 적어도 2030년쯤 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커즈와일 알잖아요. 그 2045년에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커즈와일이 2029년이 되면 컴퓨터가 사람처럼 느끼고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했죠. 되게 비슷해. 이번에 구글에서 했던 구글 I/O 그 컨퍼런스 보시게 되면 그 구글 홈 시연한 거 보시면 그게 마치도 저기 그 자비스 같은 사실 2030년 돼가지고 인간하고 대화할 수준이면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비슷한 느낌을 받잖아요. 저런 식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그 딥러닝이 참 대단하긴 합니다. 대단한데 이걸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의 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뇌는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의 변화 혹은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근데 저걸 가지고 우리가 노드 두 개를 해가지고 링크로 연결하는 저걸 쓰고 있는데 인간의 뇌에 비교하면 굉장히 단순화시켰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마커스 같은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인간의 뇌 관점에서 왜 인간의 뇌는 정보를 조금밖에 안 받아들이는데 왜 추상화를 잘할까 이거죠. 우리는 아이한테 고양이를 한 마리 두 마리 딱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 고양이 알잖아요. 근데 왜 컴퓨터는 3일 내내 보여줘야지 겨우 한 75%쯤 되는 거를 추상화할 수 있을까? 뭔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저 친구인데 아마 최근에 아마 그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근에 그 아이알파라고 해서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비교한 거. 왜 인간의 뇌는 인공지능에 비해서 똑똑하고 빠르고 정보를 잘 유지할까라고 하는 연구에 2,800만 달러를 연구비를 확보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통합도 있겠지만 뇌 쪽에서 연구하고 통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파고가 쓰였던 그 엄청난 규모의 저 컴퓨팅 파워가 사실은요, 지금 시작 단계죠. 어차피 저것도 폰노에만 구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로모픽이든지 아니면 DNA 컴퓨팅이라든가 양자 컴퓨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은요, 저러한 그 기술들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킹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인터넷의 주인이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인터넷 오브 로보틱 띵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제는 대화한다는 얘기죠. 저때 중요한 게 이제는 스마트폰 이후의 플랫폼 경쟁 어떻게 갈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그 기능이 다 탑재가 될 겁니다. 이번에 한 거 보면 그 구글 I/O에서요, 드론 플랫폼 혹은 가상현실 플랫폼, 그다음에 홈 플랫폼 다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공지능 플랫폼의 아마 시작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보시면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했다면 지금 이런 인공지능 혁명은요, 실리콘밸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최고의 인재들을 다 저렇게 IT 기업들에서 다 싹쓸이 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리고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얘들이요, 2010년 이후에요. 2010년 이후에 지금 제국 기업들의 전략을 보시게 되면 2010년부터 최근 4년 동안에 M&A 했던 개수를 헤아려 보면 구글이 한 96건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공지능 스타트업만 딱 놓고 보면 20개 정도 구글이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이게 지금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보다 잘하는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던가, 그게 안 되면 커넥트 앤 디벨롭먼트, 개방형 협력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분명히 지금 보시게 되면 연구의 방향이 크게 지금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실험실에서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했던 그런 이론 중심이었다면 지금은요, 완전히 스케일 전쟁입니다. 예. 실증을 하고요, 완전히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가 IT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달 전에 기사에서 봤지만 라이브라고 하는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이론을 100년 만에 입증한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보시게 되면 결국 그것도 이론에서 이제 실증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2의 인간 개론 프로젝트, 뇌과학도 그렇고요. 과학기술 전반에 일고 있는 이러한 연구의 분기점을 우리 사람들은 거대 과학 이렇게 부릅니다. 빅사이언스의 시대 도래. 예. 그러니까 크게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머릿속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 해봐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인공지능 했던 분들이요, 분명히 저 많은 데이터를 저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하게 되면
결과가 안 나왔었어요. 오버피팅 문제. 나온단 말이죠. 해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할 건가? 그 제가 봤을 때 4가지 정도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량도 그렇고요. 컴퓨팅 파워가요. 이제는 완전한 산업 스케일로 갑니다. 엑사 스케일로 엄청난 규모로 간다는 얘기죠. 예. 저거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그 대학교 실험실에서 혹은 수련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정부가 새로 들어서거나 아니면 중간에 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 댐 공사라든가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짓고 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한단 말이죠. 잘 해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한 100억 투자하게 되면 뭐 많이 하냐 이렇게 합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현실 문제. 벽돌 깨기 게임 하고요. 바둑 두고 좋아요. 근데 그것만 할 게 아니고 현실에 있는 다중 프레임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중 프레임. 예를 들자면 의료 현장에 하게 되면 의료 관련되어 있는 AI, 뭐 메디 AI가 될 수 있겠죠. 국방 쪽에 하게 되면 국방에 관련되어 있는 AI, 뭐 밀리 AI, 뭐 재난재, 세이프 AI,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우리가 분야 다중 프레임, 현실 문제에 있는 실제 저런 프레임들을 결합할 수 있는 문제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R&D 문화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분야입니다. 잘 안 되죠. 개방 문화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 글로벌 인재들 확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축적의 시간이요. 참 저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3, 4번은 다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기술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혹은 캄보디아 기대 폭발 혹은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지금까지요 기술이 이렇게 혁명적으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 기업의 제품 혹은 한 국가에만 영향을 줬어요.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노동, 산업, 시장, 인간 권력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에 다 변화를 준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 볼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이런 거예요. 강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만든 사회 시스템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우리는요. 대학교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요. 다 세분화, 전문화, 분업화 시켰다고요. 세분화, 전문화, 분업화 시키면 그 작은 게 하나의 프레임이 딱 돼버려. 그러면 그 작은 프레임은 인공지능이 들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노동 구조 한번 볼게요. 산업혁명 때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인간이 했던 일을 보게 되면 몸 쓰는 거에서 머리 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러한 뭐 인공지능의 기술혁명, 4차 산업혁명, 이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머리 쓰는 건데 이게 기계가 잘하는 게 있고요. 사람이 잘하는 게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사람이 잘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렇게 시프트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기계가 시키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예. 굉장히 이제 큰 변화죠. 그 다음에 산업은요. 산업 어떻게 바뀔까?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게요. 바로 저 구조입니다. 수직 계열화. 예, 잘 돼 있죠. 수직 계열화. 저게요. 단숨에 무너진다는 얘기죠. 지금 차를 만들게 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수직 계열이 되어 있죠. 저게요. 오른쪽 것처럼 밀림의 정글형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저 시대가 되면 적과의 동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 같은 거를 전문 용어로 우리가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생태계. 왼쪽 거는요. 동물원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점은 자생력이 있냐 없냐 먹이를 줘야 할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차이가 있죠.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산업 구조가. 시장은요. 새로운 눈을 가지고 지식을 독점한 기업이요. 시장을 장악합니다. 맨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그 수직적인 지식 흐름이 이제 수평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아까 복면성 그 사람들처럼 이제는 수평적인 지식 흐름을 독점할 수 있는 기업이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잘하는 기업이 누구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보통은 기업 이익의 20배 정도입니다. 보통
아마존 600배. 왜 가능할까? 아마존은요, 지난 20년간 전 세계 2억 명의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20년을 걸린 거예요. 2억 명을. 그래서 왜 가능하냐? 아마존은 가만히 서 있고요. 소비자를 보고요. 경쟁자를 보고요. 공급자를 봐요. 다 패를 봐요. 패를 보고 카드를 뜬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 가격을 조절한단 말이죠. 알고리즘이. 예.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차이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로봇에 대한 경계입니다. 지금 좀 빠른 얘기긴 한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엑스마키나에 나오는 로봇이죠. 로봇인 걸 알고 영화를 봐요. 근데 보다 보면 사람 같아. 지금 인공지능은요. 어떻게 하면 기계를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기계의 인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의 몸을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장기를 대체하고요. 뇌에다가요. 어느 물질을 심고요. 점점 인간의 몸은요. 플랫폼처럼 되어갑니다. BT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몸을 기계처럼 하고 있어요. 한쪽은 기계의 인간화, 하나는 인간의 기계화예요. 두 개가 쓱 만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20년 후에 미래 어린이들은 사람과 기계를 잘 구분 못할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10년이 엄청나게 빨리 바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건 잘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1900년대 뉴욕 5번가 모습이에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말이 마차를 끌고 있는 3000년의 역사가 있는 마차를요. 불과 13년 만에 오른쪽처럼 다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로. 네. 우리는 지나고 보니까 알았어요. 저렇게 빨리 바뀌었네. 지금부터 한 13년 뒤가 되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앞에 보여드렸던 덕선이가 해리로 바뀐 정도는 아닐 것 같아. 해리하고 실컷 전화통화하고 나서 딱 만나보니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13년 후가 되면요. 그게 2029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도. 그게 올지 안 올지. 예. 분명한 거는 향후 10년 동안이 너무나 크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대폭발이 오게 되면요. 항상 대멸종이 같이 옵니다. 그 변화에 적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운명이 바뀝니다.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거는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준 그야말로 기술 역사에서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골든타임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키스트의 박승기 책임연구원님이십니다. 박 박사님은 카이스트의 자동화 및 설계공학으로 이제 박사학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키스트 로봇 기술 플랫폼 사단장직을 맡고 계시고 인공지능 소사이티가 이걸 맡고 계시고 키스트에서 근무하시기 전에 LG전자 정보기기연구소와 기아자동차 기술센터에서 또 연구 활동을 하셨습니다. 세 분. 네, 먼저 이승민 책임님 너무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AI가 지금 알파고를 통해서 그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특히 사실은 좋은 점은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대기업에서 이 중요성이나 그 앞으로의 포텐셜 내지는 위기감 이런 거를 정말로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임원 정도 수준에서 그거를 논의하고 한 4, 5년 전부터 사실은 그 기술 쪽에서는 많이 논의하셨는데요. 최근에 알파고를 통해서 기업의 총수분들이 그거를 인식하셔서 오히려 예전에는 밑에 있는 임원들이 설득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임팩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기술이나 산업 발전 관점에서.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이 책임님께서 사실은 그 부분을 너무나 그 큰 시각에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전체 생태계적인 이런 시각에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폭발뿐만 아니고 그 뭐 어떻게 보면 멸종론까지 또 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알아야 저희가 미리 대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명히 이게 새로운 기회고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저희가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 들어가고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데로 간다는 게 제가 알기로 예전에 아마 VIP 보고 때도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 나라가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적정 규모의 적정 인프라, 특히 ICT 관점에서 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발표를 들으면서 아니면은 제가 평소에 좀 생각하던 거를 잠깐 말씀을 몇 가지로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실 60년이 됩니다.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됩니다. 1956년에 인공지능이란 말이 만들어졌으니까 정확히 원래가 60년입니다. 근데 60년 사이에 앞에 30년하고 후반기 30년이 사실은 테크놀로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학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로직 기반으로 어떤 걸 하려고 했는데 최근 30년은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주로 다른 수학을 씁니다. 그러니까 확률 통계나 선형대수나 심지어는 미적분까지 쓰는 완전히 다른 수학의 패러다임으로 기술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특히 그게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딥러닝을 통해서 최근 5년 사이에 이제 인더스트리로 제가 생각하긴 머신러닝이 사실 조용한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초 연구였고 이론적인 연구였고 수학적인 대학교 연구실에서 하던 전형적인 조용한 연구였는데 이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생기면서 엄청난 인더스트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됐고 그게 지금 맞아떨어진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컴퓨팅 파워나 이런 게 같이 발전했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생겼고 머신러닝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면서 산업체 임팩트를 주는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은 그 진화로 보면 사실은 이거를 꼭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온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사실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빅데이터는 이제서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하는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알파고도 그렇고 왓슨도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이나 웹에 있는 텍스트 중심의 그다음 뭐 최근에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이제 비디오도 생기긴 합니다. 그런 데이터인데 지금 아직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데이터는 보시면 wearable sensor 데이터 실세계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서야 모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그 다음에 IoT를 통해서 엄청난 새로운 데이터가 생길 거고요. 센서. 그 다음에 로봇이 새로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이 될 거고요. 로봇을 흔히 먼 산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에코나 쥐보나 무슨 페퍼나 이런 것들이 페퍼 이미 상용화됐고 국내에도 곧 들어올 예정인데 이게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인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무인차 자체가 새로운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컬렉팅하는 플랫폼으로 볼 수 있고요. 전 세상에 있는 데이터가 돌아다니면서 물리세계 것까지 이제 모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아까 구글의 그 구글 홈도 말씀하셨는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로봇 같은 걸 통해서 다 이제 모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은 AI가 알파고를 통해서 제가 보기엔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고 보여지고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아직 지금까지 해둔 머신러닝 기술하고 상당히 다른 머신러닝 기술이 발전돼야 됩니다. 특히 브레인을 닮은 이제 이런 특성이 아까도 강조해 주셨는데 인지 뇌 정보 처리 원리를 닮은 새로운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런 게 그 물리적인 세계의 센서 데이터 지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인지하는 사고하는 이런 기술은 지금까지 기술하고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우선 연구나 기술 관점에 제가 보기엔 정말로 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분들도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렸으면 하는 거는 그 사실은 인공지능이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고 이게 사회의 변화고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고 사회의 변화. 그래서 이승민 책임님께서 사실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걸 기술로만 보는 거를 나아가서 산업의 변화고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산업에 침투해가지고 지금까지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효과. 그 다음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일상생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고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니면 대비하는 그런 더 큰 시각에서 예를 들면 고용 문제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그다음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그런 것까지 같이 큰 시각에서 먼저 미래 사회를 내다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기술을 더 개발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좀 큰 시각에서 논의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그거의 그 원동력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또는 저희의 근본적인 역량에서의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 투자 규모로만 봐도 미국 같은 경우는 단일 기업이 1년에 몇 조 원을 투자를 하거든요. 3개월 전에 그 IBM이라는 회사가 그 왓슨 컴퓨터라고 하는 인공지능 쪽에 그 헬스케어하고 메디칼 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트루벤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트루벤이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메디칼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또 그걸 분석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 그러니까 여태까지 IBM이 확보한 데이터 양이 약 한 600 페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IBM 분한테. 600 페타바이트면 60만 테라바이트고요. 그 2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가 30만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3조 원이라는 돈을 사용을 했고요. IBM이나 구글이 1년에 AI에 투자하는 돈이 적게는 3, 4조 원에서 많게는 6, 7조 원 됩니다. 페이스북도 그렇고 있고요. 그걸 쫓아가고 있는 바이두를 포함한 중국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텐센트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정부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투자하는 걸 다 AI 부분에 합치면 얼마나 될까? 한 2천억, 3천억?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결론은 우리가 얘기하는 AI에 관련된 변화는 분명히 있겠죠. 생활에 스며들고 바꾸는. 그런데 그 속도를 가속할 만큼의 능력을 한국이 아직은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그것을 주도할 만큼의 에너지와 전문성, 경험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키스텝을 포함을 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들과 국내에 있는 정부, 정치인 그리고 저같이 산업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그 시대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게 참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데이터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메디컬 데이터 말고 또는 뭐 금융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산업적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사실은 저희가 뭔가를 흉내를 낸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그거를 삼성이나 LG 같은 국내에서 제법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독립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은 몇 조 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건 불가능할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데이터 문제만 하더라도 아마 산, 학, 연, 관 전체의 힘을 합쳐서 국내에서 각 산업별로 그것도 우리가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부 산업 부분에서 집중해서 저희가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하기 위한 공통 데이터도 대규모로 산업 규모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보할 수 있는 사실은 공통의 노력과 고민이 있지 않다면 이 AI 쪽은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익스포넨셜하게 말씀하셨지만 AI 최근 경향은 그 데이터 드리븐한데 이 데이터 드리븐하다는 거는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딥러닝을 했다. 아까 말씀하신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을 했다 그러면 AI 알고리즘 자체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습을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은 얘 자체가 데이터를 생산을 합니다. 그 생산한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이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3차 데이터가 또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지능화 수준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활용 수준이라는 것을 가속화시킵니다. 조기 서비스하고 또 조기 산업화한 곳들이 절대적인 승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건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수학 체증에 해당이 되는 게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것은 대단히 확실한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국내에서는 최소화시키면서 전략적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엔 물론 전문기업에 대한 육성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이제 고용 문제에 해당이 되는 청년 실업 문제 또는 전문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AI 쪽에 스타트업들이 뭐 한 2,000개 나왔다 1년 동안에. 그럼 2,000개 중에서 1,000개가 인수합병이 되면서 그 기업으로 들어와서 그 기업의 새로운 문화와 M&A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은 대기업이 쫓아가기를 하죠. 그리고 그 스타트업은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 구조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는 비단 소프트웨어나 뭐 인공지능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낼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대중소기업의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협력적 생태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가 섞이고 그 다음에 DNA가 섞일 수 있는 형태로 혁신이 일어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지 않으면은 대단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이 굉장히 사회 전반이나 기술 분야에 보급화가 되고 또 관심만큼이나 여러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아마 승자들이 나타날 건데 국내 현실로 봤을 때는 보편적 육성, 전반적인 보이기 위한 육성이 아니라 또 모험을 감수하고라도 집중적 육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것에는 전략적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한편으로 필요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국방, 안전, 보안 그리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은 의료라든지 안전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소외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조기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캐즘을 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좋은 구매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그 디스트럽티브한, 다시 얘기해서 파괴적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 초기 단계에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장에서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정부가 구매를 하죠. 초기 기술 제품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그 제품을 상향시키면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게 굉장히 취약하고요. 또 뭐 요즘 가장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을 한 그 사실은 규제에 관련된 부분도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극복을 하거나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주제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안이 찾아질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 관점 중에 하나는 그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또 장기적 안목을 갖고 있는가, 또한 인내심뿐만 아니라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속도를 맞춰가면서 해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드리븐 방식만 있는 거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 방식을 뛰어넘는 많은 인공지능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지능 로봇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들어와지는 인공지능의 가장 최적의 플랫폼 형태가 이제 로봇 형태로 등장할 텐데, 그러한 속에서의 인공지능은 이제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지식으로부터 어떻게 판단하고 계획하고 어댑테이션하는 문제, 이런 전형적인 인공지능 문제는 아직까지 뭐 풀어야 될 숙제가 많고요. 또 스스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셀프 러닝이라든가 지식을 스스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인공지능 자체가 사회성 지능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한동안 이렇게 전부 이렇게 컴포넌트 형태로 이렇게 나눠지듯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한데 모으는 체계, 아키텍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약한 부분이 되고요. 또 지능 로봇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인바디드 체화 AI라고 그래서 이제 운동지능이 되든, 아까 얘기한 이제 퍼셉션도 이제 저기 이제 데이터 드리븐 방식의 퍼셉션이 아니라 실세계에서의 퍼셉션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 컨텍스트를 실세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너무 갈 길이 멀고,
그러한 부분이 한편으로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AI 그룹이 이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좀 ICT 중심적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더 빈약한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문제 해결 없이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부분이 이렇게 피지컬한,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서비스 산업으로 이렇게 들어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제약이 있어 보이고 풀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제 산업화돼서 이제 지금서부터라도 들어오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하고 로봇에게 얼마만큼의 이제 자율성을 줄 수 있겠느냐. 그 자율성에 대한 의미는 인공지능이 아주 뛰어나서 우리가 그걸 걱정이 돼서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를 하든 아니면 인공지능의 능력이 부족해서 산업 관점에서 보면 능력이 부족한데 어느 선에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잘라서 트레이드오프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서로 전 세계가 경쟁해서 가야 될 분야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기업체 입장에서 누가 비즈니스 상상력을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제일 중요한 팩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기업들이 많이 노력하면 인공지능 이 실세계로 인공지능 들어와 주는 부분이 세계적으로 좀 미리 좀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마지막 코멘트는 인공지능 이슈가 우리가 너무 ICT 관점에서만 바라볼 감이 있고 그냥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러한 경향이 있고 이를 좀 우리가 키스텝 입장에서는 신경과학, 인지과학, 인공지능, 지능 로봇, ICT 이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이제 분야인데 수평적으로 연결이 되는 다 연결돼야 될 분야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좀 통합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구개발 정책 차원에서의 제언을 드리면 발표 중에서 이제 우리 이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축적의 시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는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서울대 발간 책자인 축적의 시간에서 언급하는 아키텍처가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좀 아키텍처가 다른 의미이긴 한데 아주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이 자체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지식 축적, 그 속에서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한 나라 사회가 지능에 대한 그 나라의 지식이 결국은 그 나라의 인공 수준을 결정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선진국하고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그 지능에 대한 기초 지식이 사실은 뭐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그 전부터 많은 부분에 좀 EU가 되든 유럽하고의 공동 연구가 되든 투자가 있었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화학연구소 중심으로 일본에서 인공지능을 매년 1년에 1,000억씩 10년을 1조를 이렇게 연구과제를 하겠다는 거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 내용은 아니고 일본 자체가 전부터 인텔리전스, 지능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많이 쌓아갈까 이런 부분들이 로봇만 보더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투자를 잘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정부의 역할 분담을 생각을 해보면 요새 이제 미래창조부가 대단히 어떤 정부 연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주체라고도 보여지는데 보면은 좀 더 미래부는 한편으로 지능에 대한 이해,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해를 인지과학이 되든 신경과학이 되든 그 분야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서 기초 지식을 얻는데 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연구 자체는 제가 보기엔 다부처 협동, 미래부나 산업부나 이렇게 다부처 협동으로 뭔가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의 응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산업부가 좀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 좀 돼줘야 되겠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좀 최근에 막 섞여지고 막 혼란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